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그리고 또 한 분의 귀한 손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네, 관훈 나이트 클럽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민족 미디어 평론가, 해방 미디어 평론가, 예. 그 해방 이화 요즘 그 뜨더만, 예, 예. 자, 해방 미디어 평론가 우리 민동기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민동기 국장 옆에 계신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미디어 오늘 사무실에 네. 있는 회의실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언론사 회의실답게 더럽습니다. 이거 뭐 유령이 나오겠어. 여기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여기서 보통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예. 정신이 좀 혼미해지면서 네. 여기서 뭐 짜장면 시키고 그러면 큰일 나겠네. 엄청 잘 먹는데요. 예. 자,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또 초대의 시간인데요. 바로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사장이신 우리 김종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이맘때 선생님 참 이래저래 많이 팔리시죠? 네, 많이 불려다니죠. 예. 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10월 24일 되면 저희가 그 1974년 바로 그날 동아일보사 언론인들 200여 명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한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24일. 작년이 41주년, 올해가 42주년. 그랬군요. 작년이 40년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작년에는 해직된 지 40년. 아, 그렇죠. 아니, 그것 때문에 헷갈린 게 아니라, 제가 이 작년이 2014년인 줄 알았어요. 2013년 10월 24일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러냐. 셋째 아들이 그날 태어났습니다. 예. 또 주진우 기자가 또 김어준 총수와 함께 박지만 오촌 살인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아주 뜻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날인데 10월 24일에 해직되신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해직은 75년 3월 17일 날 됐죠. 네. 10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이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 유엔데이라고 그랬죠. 예.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한 나라가 네. 그날은 또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희한해. 뭐 박정희 유신 독재가 뭐 언론을 얼마나 탄압했냐는 젊은 세대는 모르겠는데 매우 심각했죠. 예. 그해 바로 74년 4월 3일 날 민청학년 사건을 조작해서 발표했고 반국가 집단으로 인혁당 사건도 조작했는데
그런 사실을 언론이 한 줄도 쓸 수 없었죠. 그렇죠. 긴급조치로 잡혀가거나 또는 언론사 사주나 책임자들이 예. 그런 걸 일단 보도도 안 해줘서 매우 무기력했는데 예. 그런 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그날 발표했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기관원이 언론사 편집국에 상주하고 있었죠. 예. 출근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상주를 했다는 게요. 기자들처럼 이렇게 책상이 아예 있었습니까? 책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보통 이제 동아일보는 그때 석간이었어요. 예. 대체로 9시에 출근하는데 동아일보가 당시 영향력이 제일 컸죠. 그렇죠. 무슨 조중동이라고 그래서 3등에 가 있는 그런 굴욕적인데 그때는 내가 거기 출신이라 그런지 비교할 수가 없었죠. 아이, 그럼요. 판매 부수나 신문의 내용이나.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에는 기관원이 그렇게 상주하기 시작한 게 69년에 삼선개헌 전부터죠.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제 2번 하고 더 할 수 없으니까 삼선개헌을 그 국회 제3별관에서 날치기 했잖아요. 예. 그 전부터 그 중앙정보부, 보안사, 그때는 치안국이랬죠. 이런 데에 기관원들이 언론사에 드나들었는데 예. 내가 67년 가을에 입사했다가 군대 가서 70년에 복직을 해봤더니 예. 그때 나의 이제 기자들은 한 9시에 출근하는데 보통 10시쯤이면 이제 기사 작성들에서 내고 편집부로 해서 교열부로 들어가는데 중앙정보부의 당시 과장이면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죠. 방가성을 쓰는 사람인데. 야, 방시성이었습니까? 방응모는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편집부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가서 정치부장 옆에 서서 그 나오는 기사를 다 보고 이거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부장 옆에 빼줬으면.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편집국장. 당신은 그 박권상 선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굴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편집부에서 기사 제목 달고, 이제 그 정판을 하는 그 공무국으로 보내는데, 그때까지 말하자면 실질적인 제작 책임자 노릇을 하는 거죠. 무관의 편집국장. 그렇죠. 논설위원들이 쓴 논설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그때는 이제 대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새는 그냥 컴퓨터로 하지만 그것도 보고 마지막에 이제 공무국에서 문선 그때는 활자를 뽑아서 찍어서 물대장이라는 게 나오죠. 물이 묻은 대장이 이제 편집국장 손에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감시하고. 아이고. 그러니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존심은 제일 강했는데 이게 도대체 기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진실이나 사실을 보도할 수 없으니까 신문 제작 끝나면 무교동이나 다동에 가서 대납도 소주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1974년 10월 24일 날 거의 기습작전 하듯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지 광고 사태가 그 전에 중요한 거는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이제 역사적 문건으로 남아 있는데 말하자면 언론 탄압을 반대한다라는 것과 함께 기관원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게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들어있어서 그거는 말하자면 대통령이든 박정희가 봐도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렇게 언론을 장악해 놨는데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이 감히 그 기관원들이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당시는 걸핏하면 그 남산이라고 불리던 정보부에 잡혀가서 기사가 그들의 비위에 걸리지 않거나 논설이 그러면 고문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연행되거나 그런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퇴근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게 강했죠. 그게 이제 박정희의 비위를 거슬렀겠고.
그런데 그날 이제 그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해로 그 선언을 했는데 예. 그 편집국장을 통해서 사주한테 요청을 했죠. 당시 사장 김상만 씨, 지금 사장의 할아버지. 예. 그런데 일면에 크게 보도하고 이 선언의 전문을 실어야 된다. 근데 거부했어요. 그 시간부터 제작을 거부해가지고 밤이 새도록 실랑이를 하다가 새벽 2시가 돼서 전날 신문이 나왔어요. 한 3단 정도로 줄여서 보도해 주겠다. 예. 그게 이제 큰 사건이 됐죠. 아, 그래요. 그때 김용민 씨 몇 살이었나요? 저기 74년 7월 2일생이니까 예, 5개월 된. 5개월? 예, 5개월 됐습니다. 예. 74년에 제가 태어나고 10월 24일에 제 셋째 아들이 태어나고 유서가 깊습니다. 연관도 많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 기관원이 상주하고 이렇게 해서 막 편집 그 제작 취재 전 과정에서 개입해가지고 요거 빼라 요거 넣어라 이지랄을 떨었던 그때를 돌이켜봤을 때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언론계에도 많이 난 거 아닙니까? 기관원은 없어도 마음속에 기관원들이 다 있잖아요. 네.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부끄러움이요? 네. 부끄러움을 느끼냐 이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시작부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근데 뭐 기관은 아니지만 기관에 계신 분이 작년에 이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래요.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이제는 상주하지 않아도 전화로. 네, 내년쯤에는 SNS로 날리지 않을까. 요즘은 어지간한 그 언론사 간부들이 예. 그때 기관원들이 하던 예. 그 기관원 행태를 예. 보이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네. 기관원이 이제는 언론사 간부가 됐어.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에 상주가 아니라 상근하는 기관원이 됐습니다. 상근기관원. 상근기관원. 예. 월급도 언론사에서 받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김종철 선생님 모시고 12.4 선언에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또 그것이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엄습한 현실이란 점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슈 하나 짚어보고 또 선생님 코멘트 듣고 12.4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하라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이 즉석에서 이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이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그 씨발 뭔 소리야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언론에서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보도들을 계속 했는데 그 유독 공영방송에서는 이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심지어 뭐 TV조선에서도 계속 최순실 관련 단독이 쏟아져 나오고, 뭐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도 뭐 이제 사설도 되게 비판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한겨레가 처음 그 K스포츠 재단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단독 보도를 냈던 게 지난달 20일인데, 그때부터 지난 17일까지, 10월 17일까지 최순실 이름 석자가 언급된 KBS 뉴스 9회 보도가 6건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MBC에서는 같은 기간 5건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KBS, MBC에서는 최순실이 듣보잡이군요. 민동기는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술을 놓았지, 술을 놓았어. 한마디. 뉴스데스크에 나온 사람이야. 거의 뭐 모자이크도 안 되고 이름도 다 나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20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전 KBS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의외의 지시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지시냐면은, 이게 편집회의라는 게 매일 아침 9시에 보도국장을 중심으로 각 이제 부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뉴스 9 아이템을 선별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한 KBS 간부가 최순실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요? 네. 난데없이 이런 그 주문을 했다고 해요. 편집회에서. 상주하는 기관원이 지시를 했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이? 아니, 이게 이제는 정권 말이 됐으니까 우리 각하에게 개겨보자. 이거 같진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적극적으로 보도해보자, 뭐 특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 프랑크푸르트에 누가 가 있느냐, 뭐 이런. 지금 최순실 씨가 거기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시가 나왔는데, 이게 불과 19일까지만 해도 KBS 뉴스구에서 최순실 씨 관련 보도는 그 송민순 회고록에도 밀려가지고 10번째, 11번째, 그러니까 이화여대 총장 사임, 그리고 여야 공방, 이 정도로 다뤘는데, 실제로 20일에 그런 지시가 다 나온 다음에 이게 한 2번째 보도부터 최순실 씨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재단 관련 검찰 수사, 뭐 최 씨 모녀가 머물렀던 독일 숙소 현장, 이런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20일에 이런 그 보도국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주 우연찮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죠. 그래서 최순실 씨의 미르 K스포츠재단 사유화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뭐 엄정히 처벌받을 것,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앞서서 갑자기 그동안의 KBS 보도국 내에서 뭐 최순실이란 단어 자체가 잘 안 나오던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온 날, 그날 아침에 최순실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최순실 씨 관련 보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내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청와대랑 좀 사전에 얘기된 거 아닌가? 좀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뭐랄까, 어느 정도 이 정권이 최순실이라는 꼬리를 좀 자르고 가려는 건가? 좀 이런 의심과 함께, 어쨌건 이 사건을 지금 덮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송민순 회고록을 까도 이게 안 되는 건데 덮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최순실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되 논점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계속 KBS하고 이 방송사 뉴스를 보거든요. 모니터를 해왔는데 갑자기 어제 그 9시 뉴스에서 막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좀 아는 KBS 기자한테 전화를 한번 할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계시처럼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볼까 어쩔까 하는 그 기자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9시 뉴스 봤냐고. 봤다. 안 그래도 좀 이상하더라. 뭐냐. 그래서 지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이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기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오전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막 돌았고 그래서 이 기류가 최순실 개인 비리로 딱 정리를 하고 그래서 KBS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보도 스탠스를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최순실의 동의를 구한 걸까요? 권력 서열 넘버1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독일에서 말 타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 나가 있으니까? 나가 계시니까. 네. 검찰 소환도 어렵겠다. 뭐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보도를 할 만큼 함으로써 바람을 쭉 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로운 이슈를 딱 꺼내서 이걸 덮으려 한다. 이런 그림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우연찮게도 MBC에서도 20일 최순실 씨 관련 보도가 세 번째 꼭지로 그것도 이제 집중 취재라는 코너로 해서 나가요. 네, 그래서 갑자기 공영방송들이 한 몇십일 지나는 상간에 한 5-6건밖에 안 하던 공영방송이 갑자기 최순실 씨에 대한 무게를 좀 두기 시작한 그게 이제 어제부터라는 거죠. 20일부터. 선생님, 온갖 형태의 언론 공작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꼼수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좀 수십 년 언론계에 있어봤고 그동안 다 있었던 건 아닌데 당장 생각하게 되는 게 비밀 작전이 시작됐군요. 비밀 작전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세월호 참사 때 지금 새누리당 대표하는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홍보수석으로 왜 보도국장한테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위에 분 말하자면 그분의 뜻이라는 식으로 내려보냈는데 요즘 녹취가 되든 뭐든 상관 안 하는 세상이 됐고 아니면 은밀하게 이제 방송의 제작 책임자나 보도 책임자한테 그런 지침이 내려가지 않는 한 어떻게 KBS와 MBC가 동시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정말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최순실의 채점만 나와도 근데 저야 이제 늘 미디어 오늘에 글을 보내니까 오늘 아침에도 썼지만 어제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최순실의 채자도 안 나오고 미르니 K스포츠니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문화융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말 실수인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언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라.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회사로 해서 최순실이 빼돌리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최순실을 꼬리를 자르든지 검찰이 이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든지 이렇게 하되 이 청와대나 이쪽은 빠진다. 언론 보도 지침이나 그 언론을 통한 작전이라는 게 늘 뻔히 보이는 건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JTBC나 이런 걸 보던 사람들은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알겠지만 갑자기 KBS하고 MBC에서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무슨 쥐약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마리화나를 폈는데 왜 이렇게 급변하는지 근데 이제 대중도 이런 거를 금방 알죠. 이상하다 이거는 믿을 수 없고 어느 시점에서 꼬리를 자른 뒤에 이제 다른 데로 치고 달아난다 이렇게 다 깨닫게 될 겁니다. 하여간 지금 이 차원은 공작의 차원, 진짜 보도 가치가 있어서 보도를 하는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했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파원들을 좀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특파원들이 내보내는 뉴스가 조금씩 많아질 거라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겨레가 처음 했는데 그 송호진이라는 기자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쪽에만 KBS나 MBC 특파원이 가봤으면 바로 한겨레 일보를 보고 오히려 거기 대사관이나
이런 주재하는 기관을 통해서 KBS나 MBC가 최순실을 더 빨리 찾아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이 지시가 떨어지니까 특파원들이 또 가서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가십 가까운 얘기들이 이제 막 또 흘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군요. 이런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최순실하고 정유라 두 사람의 개인 비리로 몰고 가서 근데 두 사람이 국내에 들어올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망신만 주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도록 뭐 당연히 우리 각하에게 그 여파가 미칠 일은 없을 것이고. 네. 조만간 TV에서 그 정유라 씨가 소심한 목소리로 치킨 시켰다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예. 대통령한테 영향이 없으리라고 보는 건 좀 성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뭐 온갖 게 다 밝혀졌잖아요. 예. 미디어오늘에도 났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LA에 있는 썬데이 저널의 연운이란 발행인이 미디어오늘에 얘기했죠. 예. 스타렉스 밴이라는 걸 타고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뭐 뒷문으로 드나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수시라는 게 뭐냐 그게 도대체. 그리고 최순실을 알아보지 못한 거기 파견된 경찰인가가 원대복귀 당하는 징계를 당하기도 했고 요새는 SNS가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KBS, MBC 이런 데서 그런 걸 은폐하려고 해도 이미 사실이 됐고 뭐 요새 해시태그라는 거 있죠. 예. 이번에 무슨 진보연합정당을 만드는 쪽에서 서울 시내 100군데 글 붙였는데 그런 게 KBS나 MBC가 그런 걸 축소하려는 것보다 주권자들은 그런 걸 보고 진실을 알아채니까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죠. 예. 저는 집 앞에 슈퍼스타 최순실 이거 한번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슈퍼스타 최순실 어때요? 예. 순실 치킨. 순실대학교. 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 고초를 겪으시던 시기와 맞물리는데 최태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75년에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자유언론 실천 운동을 하니까 뭐 민청년 고문 인혁당 조작 이런 게 다 보도됐잖아요. 예. 그런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를 했겠죠. 예. 동아일보, 동아방송, 신동아, 여성동아의 광고 탄압을 했죠. 바로 그해 12월 하순에. 근데 뭐 요새 젊은 언론인들은 잘 모르는데 동아일보 광고란이 허옇게 백지가 돼버리니까 처음엔 기자들이 월급을 좀 띄어서 상징적으로 근안에다 뭐 의견을 썼다가 그게 이제 전 민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죠. 격려 광고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작전을 꾸몄죠. 이거는 유신 독재의 최대 위기라는 걸 박정희라는 사람이 느꼈을 테니까 이 기자,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방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광고 탄압이 계속 되는데 결국
75년 3월 17일 새벽에 그 폭력배 200명을 들여보냈죠. 그때 이제 우리는 제작 거부를 하면서 거기 저항을 했는데 17일인데 제가 그 최태민에 관한 그 기록을 보니까 3월 6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일보사에서 쫓겨나기 열 하루 전에 박근혜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그보다 얼마 전에 뭐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뭐 이름도 6개고 뭐 불교의 승려부터 목사부터 별하별 무당부터 다 한 사람인데 그리고 뭐 사기죄로 수배도 당해서 2, 3년 도피 생활도 하고 한 사람이니까 고급 그 사기 협작군의 기질이 농후한데 당시 청와대에 이제 어머니가 죽고 포스트레이디 노릇을 하던 박근혜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며칠 전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큰애를 좀 잘 이끌어 달라고 그랬다. 근데 이 여성이 편지를 받자마자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3월 6일 날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뭐 그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뭐 새마음 봉사단이니 온갖 그 독재자 박정희의 권력이라는 게 뭐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비교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아주 포악한 독재자의 딸이지만 어쨌든 최태민이 말하자면 뭐 영적으로 지배하게 됐달까? 그래 이제 온갖 그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당시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이건 이제 김재규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다 폭로하지 않았어요. 여러 권에 달하는 보고서를 냈다. 봤더니 이건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는데 박근혜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 박정희가 그 친국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친국. 최태민을 불러서 뭐 봉건 시대용 어디 임금이 직접 불러다가 무릎 꿇혀놓고 신문한다는 건데 사실이 다 확인이 됐는데 박근혜라는 그 호스트레이디가 펄펄 뛰었다는 거죠. 절대 사실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주도해서 만든 보고서를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데 그것이 결국 1980년에 군사법정에서 김재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모든 사실을 다 발표했죠. 거기서 이어져서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40이라는데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 하는 사람보다 4살 차이인데 4살 미치죠? 4살 미치죠. 그래서 이번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심층 취재를 했잖아요. 그 최순실에 관해서. 그리고 거슬러서 올라가 최태민까지 취재를 했더니 무속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깊다. 그리고 굿을 그렇게 잘한다. 좋아한다. 그때 말하자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또 최고 권력자가 뭐 굿을 좋아하는지는 뭐 확인한 바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주진우 기자는 심층 취재를 해봤더니 현재 한국의 최고 권력자는 1번 최순실, 2번 정윤회, 3번 정유라, 4번 박근혜 이렇게 기사를 썼죠. 그리고 뭐 노컷뉴스에서 아마 인터뷰를 했고 정유라가 3번이라는 건 좀 뭐 농담 같긴 한데 어쨌든 비유적으로 말할 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정윤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아직도 2번이냐면 최순실과는 이혼했지만 청와대 그 문고리 3인방을 그 사람들이 기용했고 지금 실권은 우병우라는 사람이 잡고 있지만 문고리 3인방의 권력도 대단하니까 정윤회를 이번에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원수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또는 그 핵심 측근 뭐 비선 측근들이나 검찰 이런 또는 KBS, MBC의 힘만 빌어서
이 최대 이 스캔들을 쉽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정유라가 넘버 3다 이 부분은. 아니 아무리 그 자기하고 친해도 친구의 딸은 그래도 강 건너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달그다 쿡하고 들어왔나 보죠. 아니네 우리 동기 형하고 친해도 네. 우리 동기 형 그 아내 되시는 정은경 전 기자 뭐 내가 그분 예를 들어서 그분까지 내가 챙기거나 그러진 않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이상하지 내가. 챙기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친구 딸인데 뭐 친구인지 혹은 뭐 어떤 종교의 대상인지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순실의 딸이라면은 그 왜 어떻게 박근혜가 거기 가가지고 걔를 이렇게 뭐 공주 아니 여왕 그 이상의 대접을 하게끔 두냐 이거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특히 박근혜 씨는 권력은 나눌 수 없다. 이런 그 철학을 갖고 있는 박정희의 그 후계자기 때문에 이 자기가 허용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했다? 그냥 죽여버리죠. 예. 권력을 나눌 수 없다는 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네. 예. 위험해. 예. 이 사람 막가네 아주.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 보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오늘 막 가는데 사제총 있지? 자 다음 이야기. 홈그라운드에 있다 보니까 오늘 미디어 오늘 그 회의실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뭐. 예. 네. 동기 선배랑 지금 마이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가 석 대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지금 붙지 마. 예. 네, 오늘 중에 사고 한번 날 것 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김제동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 예. 네, 김제동 씨. 근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7일에 종합편성 채널 시사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김제동 씨 출석을 이제 요구한 이제 6일부터 지난 6일부터 4일 동안 JTBC를 제외한 종편 및 보도 채널 5개사 시사 프로그램 37편에서 김제동 영창 논란을 다뤘다고 해요. 이게 37편인데 근데 이 기간에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이 총 67편이랍니다. 반 이상을 김제동 얘기만 해주고 전차. 아니 김제동을 불러서 물어보지. 불러서 물어볼 생각은 없나? 그러게 그 감당할 자신 있냐고 김제동 씨가 물어보시던데. 네. 예. 그래서 67편 중에 무려 37편에서 이 논란을 다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제동 씨 발언은 15개월 전,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예, 되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게다가 또 예능에서 한 말이고 또 심지어 20년 전 군 생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다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20년 전에 영장관 얘기를 왜 2016년 국정감사장에 다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제 뭐 토크쇼에서 뭐 군대 관련 에피소드나 좀 황당한 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이제 김제동 씨만 갖고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그때 성주 사드 배치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 그 정권이나 아니면 여당이 좀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실제로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도 하셨는데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올 만하죠.
근데 종편에서 이제 4일 동안 무려 절반 이상의 시사 프로그램을 할애해서 김제동 씨 문제를 다뤘는데 일단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면 그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민영삼 씨가 나오는데 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비판하고 특히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연합뉴스 TV의 뉴스 1번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가 나와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 여상원 변호사가 나와서 부모들이 과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김제동 씨 때문에 군대를 못 보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다 이제 그 김제동 씨가 곧바로 이제 6일날 성남시에서 무슨 강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뭐 너 불러라 난 가겠다. 근데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자 이제 8일날 TV조선의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이 있는데 요 프로그램에서 김제동 영창 발언 해명 없이 정치적 발언 이어가라는 자막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진행자이신 우리 이봉규 평론가께서 우리 민주주의가 상권 분립 아닙니까? 뭐 상권에 맞서는 뭐 김제동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비판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김제동이라는 특정인을 그런 이제 뭐랄까 하여튼 야당 혹은 좀 색깔 좀 그런 거를 더 씌워서 결국 시사 프로그램의 결론이 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채널A의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김병민 여의도 연구원 정책 자문위원이 김제동 씨가 있지 않은 사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김제동의 발언 자체를 깎아내리는 거죠. 김제동이 씨가 하시는 말을. 그다음에 TV조선 뉴스를 쏟아에서 7일날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나와서 김제동 씨한테 친노그룹의 앞에 나서는 최고의 프로파간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좀 더 씌웁니다. 방산비리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제가 아까 동아일보 다니다 이제 군대 갔다 그랬는데 나는 그 ROTC를 해가지고 전방에 소대장을 했어요. 그때가 68년에 이제 그 유명한 1.2.1 사건, 북한에서 뭐 청와대를 습격하러 내려본 김신조 사건. 군대 생활이 아주 고달팠는데 이제 그때 군대를 보면 뭐 지금 김제동 씨가 얘기한 그거는 뭐 당연히 다 그랬고 장성뿐 아니라 뭐 대대장 정도 중령급도 다 그 사병들을 데려다가 자기 종 부리듯 했는데 김제동 씨는 이제 15년 전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김제동 씨가 한 말의 그 초점은 장성들이 뭐 연예 사병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 술자리에 부르고 뭐 말하자면 인간 대접도 안 하고 심지어 그 아내 되는 사람들도 그런 짓을 했다.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 지금 정상근 기자가 뭐 수십 건을 속해했는데 종편 같은데 김제동을 시비 거는 건 영창에 갔다. 근데 김제동 영창에 간 기록이 없다 그랬더니 김종대라고 국방 전문가 지금 정의당 의원이 군기 교육대일지도 모른다. 영창이면 어떻고 군기 교육대면 어떻고. 깜빡이긴 마찬가지지 뭐. 말하자면 김제동 씨가 그런 사실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뒤집어 버렸는데 이건 뭐 블랙 코미디라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고 말하자면 김제동이 바른 소리도 잘하고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 진보적인 사람인데다 이번에 그 성주에 가서 그렇게 정말 이 미국과 이 한국의 이 사드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북으로 그냥 겨냥하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깊은 인상을 준 것, 그것이 대단히 아팠기 때문에 끝내 그 영창 문제로 시시비비가 되고 말았잖아요.
군대 그런 치부는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년 전에는 뭐 엄청났을 것이고 예. 요즘은 그때보다 더 군대가 그냥 뭐 지금 뭐 내무반을 뭐 생활반인가 뭐라 그러는데 그 군국주의적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 그런 걸 청산할 생각을 해야지. 김제동을 잡고 뭐 어머니들이 군대 못 가겠다 이런 그 비약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어머니들이 군대 못 보내는 이유는 이거죠. 군 의문사 사건. 그렇죠. 네. 군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죠. 그냥 다 자살이야 다. 군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전혀 자기가 죽을 의사가 없는데도 죽은 객사한 그런 군인들도 상당한데 그런 군인들마저도 다 자살로 판명난 이렇게 의문사가 된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김제동의 몇 마디보다도 그런 의문사가 군대 보낼 생각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보급품 같은 것도 다 방산비리 그거 문제 때문에 보급품도 되게 엉망으로 막 나오고 막 그런다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그 뭐 발설하는 사람들, 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그냥 표적으로 삼아서 때려잡는 거. 이거는 이 본말이 전도된 거지. 근데 사실 그때 김제동 씨와 관련해서 막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예. 그 군 속옷 있잖아요. 예. 빤스. 네. 그게 불량품 그 얘기가 막 불거지고 있었는데 예. 김제동 때문에 확 묻혀버렸어요. 예. 그걸 노린 것일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네. 방산 비리도 있고 사드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거와 또 별개로 그때 그 시기에 빤스 불량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비리가 터졌는데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때. 예. 전쟁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속옷을 갈아입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유머가 있잖아요. 이 개그가 있었어. 전쟁 열흘 했는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새로운 속옷을 지급하기로 했다. 너무 박수를 치는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다. 뒤집어 입어라. 근데 그 개그는 그 군에 보급되는 속옷이 온전하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빤스마저도 부실하다? 뒤집어 입을 수도 없겠구만. 예. 근데 이번에 더 새누리당이나 저쪽이 우습게 된 거는 김제동을 국정감사 국방위에 불러내려고 그랬거든요. 예. 야당이 불러내자 김제동도 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지레 겁을 먹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김제동의 그 달변, 그 뭐 재치 이런 걸로 온 국민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이 작자들이 지금 이 난리를 부리는 게 정말 이게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드러낼 텐데 그렇게 김제동을 오지 말라고 해놓고 종편이나 이런 구구 보수 언론은 그걸 가지고 또 안주를 삼고 이게 오늘날 언론 현실이죠. 예. 그런데 김제동 씨가 그게 영창을 간 거냐 군기 교육대를 간 거냐 명확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김제동 씨가 그때 말을 부풀려서 얘기했더라면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김제동의 성격상.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거는 괜히 말을 잘못했는데 좀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자리에 나가서 큰 거 터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읽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 얘기가 굉장히 임팩트가 세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예. 솔직히 군대 제대한 사람들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한 30개씩은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난 솔직히 그게 무슨 군대병의 실추입니까? 제 공익요원인데 저도 한 15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청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일각에서는 극우 성향의 대표적 원로학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예. 이분이 20일부터 서울신문에 특별기획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목은 유쾌한 꼰대씨. 유쾌한 꼰대씨. 네. 송복이 말하는 나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예. 이게 무려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격주로 목요일마다 연재가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서울신문은 이 기획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양극화로 치닫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 그걸 왜 송복이 치유를 해? 송복이 치가 뭔데? 이분이 첫 글을 20일 날 쓰셨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뭔가 좀 명의의 냄새가 납니다. 네. 사회학 전공이죠. 네. 근데 20일째 연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가 된 데에는 두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와 두 부류의 뛰어난 조직이 있어서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지도자는 이승만과 박정희고 네. 두 부류의 조직은 기업과 군대.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송 교수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은 아무리 과가 있다 해도 그 공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뭐 김구 선생은 6.25가 일어나던 바로 전에 이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당시 자유중국 초대 주한공사 류이완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록에 명백히 남아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신문에서 뭐 이제 그 한국 사회를 치유를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좀 강제 수용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예. 네. 치유가 아니라 유치하네요. 아니 청와대 그분은 치유가 되겠네. 그렇지. 네. 아버지 시대가 명예 회복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기획도 좀 뜬금없고 연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처음 쓴 글은 이게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다음 국무총리 후보는 송복 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언론에 신문에 뭔 기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온다고. 이게 1년 프로젝트라고요? 네, 1년짜리래요. 그럼 진짜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 그 실제로도 그랬고 그 윤창중도 그렇게 해서 발탁된 경우예요. 네. 윤창중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기사를 본 서울신문 기자들이 빠기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내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렸대요. 올려가지고 뭐 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글은 일부만 발췌해서 김구를 빨갱이로 침소봉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송 교수가 김구 선생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일도 없다 이런 문장도 썼어요. 큰 이승만도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걱정되는 게 1960년 4월 19일 날 4월 혁명 당일 날 예.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뭐 하여튼 다니던 학교가 경무대학까지 가는 바람에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서울신문에 그 성난 시민들이 불을 지르는 걸 봤어요. 물론 그 어용지니까 정부가 대주주인. 예. 뭐 이승만 생일 되면 뭐 일면에 그냥 크게 내고 만세 부르고. 서울신문이 요즘 노조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저 송복 씨 때문에 불까지는 아니라도 돌팔매를 좀 맞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뭐 옛날 같지 않죠. 그 이제 4월 혁명 당시에 서울신문은 꽤 위상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신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참 서울신문의 역사는 기구하네.
원래는 그 서울신문이 해방 이후를 창간 연도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 스리슬쩍 매일 신보의 역사를 또 자기들이 이어받으면서 창간 시점이 확 앞으로 가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고위의 신문이 됐어요. 그러다가 대한메일로 바꿨다가. 예, 그렇죠. 대한메일로 바꿨다가 다시 서울신문으로 돌아왔죠. 서울신문으로. 근데 하여간 뭐 신문 시장이 그 사양화 돼가는 측면도 있지만은 워낙 그런 뻔할 뻔짜의 그 어용신문 그런 식의 신문을 내니까 뭐 국민들로부터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미디어오늘도 저널리즘으로부터 예. 공세의 필봉. 공세의 필봉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위에서 떨어진 기획 같다. 근데 그 사장도 요즘 말이 많더만. 네. 그 사장도 뭐 자기가 기사를 쓰는.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로 구성원들이 뜨악했다는. 네. 그것도 이제 뭐 누군가를 뭐랄까 하여튼 이쪽 세계 은어로 뭐 빨아주는 그런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하여튼 그런 기사를 쓰셨다고 하고. 예. 그 서울신문 지부, 그러니까 언론노조 서울신문 지부에서 예. 그 성명을 결국 냈어요. 그래서 그 성명 내용이 퇴근길에 신문을 보다가 유쾌한 꼰대 씨를 보고 민망함이 밀려온다. 아, 초판을 들고 가다가. 네. 그래서 그나마 중도라고 자처했던 서울신문이 최소한 기계적인 중립만을 지킨다며 위안했던 그 신문이 별안간 커밍아웃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하면서 연재 중단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기획 연재가 혹시 서울신문을 보수화하려는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면 그 신문사 이름에 먹칠한 연재 기획자 찾아내서 즉각 교체하라 이렇게 예. 성명을 냈어요. 예. 송복 교수는 그 뉴데일리에다 그냥 내지 뭘 그 서울신문에 굳이 뭐 보지도 않는 신문을 그게 그러니까 뭔가를 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를 노리고 그렇지. 꽁으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유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예. 김영만 서울시장 사장 입장을 들어가지고 예.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영만 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송복 선생님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 건강한 보수학자라는 누가 진보에서 누가 존경을 해? 하시면서 이제 이번 연재가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로 가꿔가자는 뜻이라고 서울신문 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래요. 유석춘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유석춘하고 유시춘하고 헷갈려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유석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동아일보에 있을 때 그 정치부장 하던 분이 있어요. 유혁인 씨라고. 예. 당시 김상만 사장이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해서 197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의 니만 펠로우를 보내줬어요. 예. 근데 갔다 오자마자 몇 달 만에 청와대로 가버렸거든. 그 당시는 뭐 동아일보가 야당성이 강한데 그래서 그동안 월급 준 거 미국 유학 갈 때 그리고 장학금 토해내라. 김상만 씨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강경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 그 유석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대죠. 상당히 보수적이고 뭐 아버지 탓을 할 수는 없는데 역시 그 아버지가 뭐 그땐 또 동아일보 출신들이 청와대나 유정회 같은 데를 많이 갈 때라 뭐 굳이 뭐 유전자를 얘기할 건 없고 젊을 때부터 왜 저렇게 보수적인 글만 쓰는가. 그리고 뭐 고인이 된 아버지 탓을 할 수 없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유혁인 씨 아들입니까? 네. 선생님 그래서 그 토해냈습니까? 뭐 그걸 못 낼 거 없죠. 거의 그 사람을 인물은 상당히 점잖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한동안 뭐 부통령 노릇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권력이 대단했죠. 퇴직금은 받았습니까? 그거는 아마 김용민 씨가 동아일보 비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취재를 해보면 좋겠네요. 비사의 영역. 아유, 선생님, 이제 그 10월 24일 42주년이 됐는데 말이죠.
42주년이 되는 동안에 어떻게 동아일보는 제가 김재호 씨라면은 단 하루라도 복직을 하고 그렇게 명예롭게 은퇴하는 이런 길을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이제 그 사람이야 뭐 이제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인천 김성수 선생이고 예. 이제 4대째인데 예. 4대 세습을 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도 못한 4대 세습을 했어. 근데 예. 지금 동아일보가 여러 면으로 조선일보보단 떨어지는데 예. 세습 대수로는 한 세대 앞서죠. 조선일보는 3대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75년 3월에 해직된 뒤에 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투쟁도 다 했는데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뭐 조금 미흡하나마 민주 체제였는데 그때도 제대로 이 특별법을 안 만들어졌어요. 예. 우리가 뭐 민사소송 뭐 온갖 것 다 했는데 사법부가 저쪽 선을 계속 들어주고 이제 김재호라는 사람한테도 해마다 이제 10월 24일하고 3월 17일이 되면 명예회복을 해주면 그걸로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지 않겠냐. 예. 근데 이 사람은 더 영악스러워가지고 예. 내가 무슨 책임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동아일보의 지난 역사를 부정해야지. 자기가 취임한 이후부터 그렇게 해야지. 지난 역사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창간기념일이 4월 1일인데 예. 요즘도 창간기념일이 되면은 그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동아일보가 했다. 아 그런 얘기는 또 합니까? 그런 걸 쓰고 좋은 것만 이렇게 제일 큰 거짓말은 이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금메달 딸 때 월계수 그 사진을 동아일보가 먼저 지웠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그보다 한 보름 전에 여운형 선생이 하던 조선중앙일보가 일본의 주간지에 실린 그 사진을 보고 분개해서 그 손기정의 가슴에 박힌 일장기를 지운 건데 그 신문은 작아서 조선총독부가 몰랐는데 동아일보는 이제 2주 뒤에 했는데 총독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 폐간시키겠다고 한 걸 뭐 김성수, 송진우 이런 쪽에서 로비도 하고 해서 가까스로 무기정간이 됐는데 그때도 12명을 해직했죠. 송진우까지도 쫓아냈으니까 사장까지. 예. 동아투의 해직은 193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69년 전인데 예. 지금도 동아일보는 늘 민족제 자랑은 일장기 말살 사건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 처음 했다. 예. 말소한 건 사실은 처음 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2013년에 조선일보의 역사 사설 또 동아일보의 역사 사설뿐 아니라 기사까지 창간 이래 2013년까지를 전부 검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5권, 10권을 냈죠. 예. 미디어는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예. 그건 아주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역작이었는데요. 자, 선생님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 이제 동아투위 자유 언론 실천선언 발표한 지 42년 그리고 강제 해직되신 지는 이제 41년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해직 기자 한동안은 없다가 이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속출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또 암투병으로 이용마 기자 MBC는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언론 현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기관원이 상주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고 해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리영희 선생도 동포들에게 더 이상 사기칠 수 없다라면서 사표를 던졌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우리는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선언서로 짧은 선언서로 그냥 사직서를 사장한테
내놓는 이런 결기를 보였는데 그때와 너무나 많이 비견되고 대조됩니다. 선생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업 언론인들을 다 비판할 수는 없고요. 뭐 KBS, MBC가 저렇게 공영방송이 거의 청와대 직영방송 비슷하게 됐지만 예. 노동조합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죠. 우리가 동아일보사에서 자유언론 실천 투쟁을 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날마다 무슨 기사가 빠졌는지 동아방송엔 뭐가 안 나갔는지 해서 항의도 하고 관찰했는데 요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낙하산 사장이 가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편성국장 심지어 뭐 차장급까지도 다 잡아버리니까 예. 언론계는 그 관료들처럼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뭐 정치부나 경제부 이렇게 사회에서 좀 평가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예. 언론인들 자체가 대부분은 그런 세속적이고 천박한 풍토에 물들어 있지만 예.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좋은 일도 하고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려고도 하고 낙하산 사장도 막고 또 궁극적으로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 이번 12사는 좀 특별한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 언론노조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동아투이, 자유언론 실천재단, 뭐 새언론 포럼, 민언연, 언론개혁 시민연대 이런 쪽에서 예. 이번에는 42년 전에 동아일보 언론인들이 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자유언론 실천 시민선언으로 발표하자. 이미 뭐 미디어나 많이 보도가 됐죠. 예. 이제 그 선언을 써가지고 단순한 시민들뿐 아니라 당시 그 74년에 이제 크게 경로 광고를 냈던 예.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이나 뭐 농민노동단체 전부 참여해서 2016년이니까 뭐 2016명이 참여하는 2016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한다. 그래 이번 24일 월요일 6시에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하는데 예. 그날은 아마 다른 해하고 달라서 사람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날 또 안종필 자유언론상 또 통일언론상도 주고 예. 이렇게 행사가 클 텐데 그 의미는 이제는 언론인들만으로 언론 민주화나 어떤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긴 어렵다. 이번에 이 실천 시민 선언을 통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도 언론운동에 관심을 갖게 해서 모임을 만들어 준다거나 지금 동력도 잃어버리고 뭐 이번에 이화여대에서 좀 살아나긴 했지만 학생운동을 되살린다든지 젊은 세대들이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소비자 겸 앞으로 언론 지망자로서 해가면서 예. 궁극적으로는 이 이명박 정권 아래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를 민주화하고 남북관계 파탄에 빠진 것 이런 것을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바로잡는 일꾼이 되게 만든다. 이번 행사는 상당히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또 지지하는 그런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참 기나긴 또 질긴 투쟁 세상을 확 바꿔야 할 텐데 예, 그래야 그 투쟁의 의미가 더욱 빛날 텐데 다시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예.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아니 유신 정권 3년 전에 김용민 PD가 국민TV에서 예. 10월 24일 날 하루 종일 방송을 해줬잖아요, 특집 예. 방송을. 예. 그때 이제 그 국민TV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 벽에다가 자유언론 실천선언 원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9층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는 송건호 선생, 이영희 선생, 미국의 유명한 그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 사진도 있고
그래 김용민 PD도 뭐 지금 국민 TV를 간접적으로는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뒤에서 지난 3년 동안 참 김용민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언론 실천에 앞장선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언론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양하게 뭐 SNS나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대중에게 넓고 깊게 다가가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상당히 그 앞으로 비관만 하지 말고 낙관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저기 자유 언론 선언을 붙인 사람은 노종면 해직 기자고요. 예. 지금 일파만파라고 뭐 또 만들었죠. 예. 저는 그때 한 일은 그때 그 고사를 지냈는데 돼지머리 대신에 제가 입에다가 돼지머리 대신에 김용민 PD가 10,000원을 입에 물고 그랬던 에이디스가 끝나고 그 스튜디오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예,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김종철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1974년의 언론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2016년의 언론 상황 짚어보면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의 갈 길을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우리 두 분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죠. 예. 초강경 마이크를 하나 놓고 마이크 하나 놓고 서로 입을 다가가게. 자, 베이스와 테너로 한 목소리로 얘기하시죠. 예. 아, 네, 되게 그 뜻깊은 날인 것 같고. 김용민 PD 셋째 아들과 함께 저도 그날이 생일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예. 네. 아, 근데 참 어릴 때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기자가 되고 나서 이 일을 알았고 그랬는데 되게 생일 때마다 이렇게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래서 빨리 자유 언론의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미디어 오늘이란 지금 회의실에서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예. 김종철 선생님 모시고 또 12사 또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예전에 여기 근무했던 사람이고. 예.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녹음이었습니다. 예. 자, 선생님. 10월 24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인가요? 19층. 19층에서 그날 뭐 시민들도 많이 오셔도 좋고 끝나면 뭐 뒤풀이도 하고 그러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훈 나이트클럽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10월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선생님께 약속 하나 드리자면은 제 셋째 아들 10월 24일에 태어난 이 아이는 언론인으로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언론인으로 키우는데 어디로 보낼까? 추천을 한번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가 사람 뽑아야 할 텐데. 그때까지 존속하면은 그때까지 존속하고 동아일보엔 보내지 않겠습니다. 동아일보에는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셔야 될 TO에 제 아들을 넣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